아직 안 책임져서 안 했었는데 근데 문을 내고 전화를 내고 예약 우리들이 생각을 갖다 주시면 여기 내가 잠시 후 1시 30분 그 정각에 네, 저희 학습 교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분 정도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일 김해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학습 교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김해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마을 공동체 분과 배인호 위원이라고 합니다. 여러와 같은 성원 감사드립니다. 작년 9월에 저희 대한민국 지속가능 발전 대회에서는 저희 플라스틱 쓰레기와 관련된 탈플라스틱 관련해서 저희가 순천에서 한번 주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김해시가 추진하고 있는 맑은 물이 순환하는 도시라는 정책에 힘을 보태고자 저희는 물에 관한 내용으로 컨퍼런스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김해시의 지속가능한 물관리 해법과 아이디어이며 총 3가지 주제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발표는 김해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지역경제분과 임용석 위원님께서 김해시 지속가능한 맑은 물 확보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준비해 주셨고요. 두 번째 발제는 창원 특례시 창원시령연구원 경제산업실장이신 정호진 실장님이 낙동강 생태관광 프로젝트 구축을 통한 생태계 보존의 필요성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발표는 조금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김해시 능동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임서현 어린이가 안전하고 재미있는 워터스쿨존을 제안하다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이번 컨퍼런스는 미래 세대인 초등학생의 생각을 접한다는 점에서 조금 특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오늘 발제하는 3명은 한 가족입니다. 네, 한 가족이 네,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네, 한 가족이 대한민국 지속가능 발전 대회와 같은 큰 규모의 행사에서 함께 발표하는 점 또한 보기 드문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설명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오늘 컨퍼런스의 자장을 맡아주신 김해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이시우 상임회장님의 말씀을 듣고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우 회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방송경화는 김해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상임회장 맡고 있는 이시우입니다. 오늘 2024년
전국 지속가능 발전대회를 저희 김해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도 함께 응원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 발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바라는 그런 지속가능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지속가능 발전이란 이 단어는 무수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재의 우리의 삶이 안락하고 또 나아 미래 세대에 있어서 미래 세대에게도 안락한 삶과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지속가능 발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2023년 순천 전국 박람회 때도 저희들이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이번 기회에 다시 또 참여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오늘 발표하는 컨퍼런스 주제는 저희 김해시가 바라고 있는 맑은 물. 대한민국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물 부족 국가라는 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물이 부족하다는 것은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이 세상에서 물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다른 방법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이상 더 좋은 물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물의 맑은 물 만드는 그런 과정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가야 하는 그런 물을 만드는 것이 바로 맑은 물을 만드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 발표를 하시는 발제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깊이 청취해 주시고 좋은 시간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민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별도의 토론자가 없는 관계로 세 가지 발제를 연이어서 발표하고 그리고 나서 모든 발제가 끝난 후에 참가자분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 지속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김해시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 임용석 위원님을 모시고 김해시의 지속 가능한 맑은 물 확보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주제 발제를 맡게 된 김해시 지속협회 지역경제분과위원 임용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쭉 살다가요. 김해에 온 지는 한 6년째 살고 있는데 김해가 다른 도시보다 다른 남다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도시 생활하다가 좀 이제 다른 도시 오니까 좀 더 새롭게 봤을 수도 있는데 물이 참 밝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올해가 때마침 맑은 물을 수량하는 도시라는 걸 접하면서 물이 좀 더 깨끗한 물을 우리가 좀 접하면 어떨까,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다양한 서인역을 많이 찾아봤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김해시에 맞는 게 어떨까, 좀 과도한 아이디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펼쳐보고자 합니다. 네. 저는 원래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릴 거는 저는 물리라든지 공학적으로 비전공자입니다. 원래 대학 인지과학을 공부했었고요. 그래서 인문학하고 사회학 쪽으로 되게 주로 이제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물에 대해서 궁금증을 저희 맨 처음 질렀던 게 물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찾아보니까 보신 바와 같이 영국 블루스페이스 그리고 블루에스, 블루마인드 일본에는 정말 물에 대한 연구가 너무 넘치더라고요. 이 공통점이 뭐냐면 물이 사람에게 안능감을 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세 번째 일본 해안 거주지 연구에서 보면 쓰나미가 크게 염려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의 환경을 놓칠 수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물이 없으면 나는 싫다라는 주민들이 많다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연구를 찾아보니까 이제 만약에 물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7가지 여기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 오티치라는 젊은 아프리카 계열입니다. 물질적 박탈이라든지 불확실성, 사회적 실패의 수치심, 건강 위험, 연결 상실, 개인 갈등, 제도적 불공정을 느낄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조금 특이했던
선행용을 보니까 일하는 사람인데 제코라는 사람이 쓴 내용인데 여기 보시는 게 오름이야 호수입니다. 고용도 호수인데 날이 갈수록 계속 가뭄이 이루어지고 농도가 높아지니까 결국은 그 국가가 그 관계 수로를 컨트롤하기 시작하는데 그와 동시에 땅이 황폐해지고 재정 압박, 그다음에 건강에 압박해지고 소셜 네트워크가 변하면서 그 주민들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고 놀랐었어요. 정말 이만큼 컸던 도시같이 다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의 이제 물을 거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악영향을 받고 있는 이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연구는 참 재밌는 인터뷰가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 중에 제 눈에 유독 들어오는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요. 물이 충분할 때는 서로 돕고 좋은 릴레이션십을 갖고 있었는데 물이 부족하니까 싸운다는 거죠. 근데 이거 우리가 생각 당연한 것 같아요. 물은 정해져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만큼 어떤 나라는 이렇게 물에 대해서 되게 조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 물은 여러 가지 사회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공중보건에서 경제적 영향, 그리고 사회적 영향, 환경보호, 생활의 질 향상까지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점점점 제가 선행 연구를 쭉 찾아보니까 과연 우리가 이제 물을 좀 제대로 사용하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여러 가지 사례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요. 먼저 이제 전 세계 물 현황, 아마 여기 오신 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상수에 한번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물 부족법을 위한 국내의 사례, 재밌는 사례가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김해식 물에 대한 어떤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제가 준비한 아이디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걸 한번 제가 하나 드리고 기대 보답을 이어지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전 세계 물 현황과 가상수에 대한 내용인데요. 전 세계 인구가 일단 말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발표 정도도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일단 전 세계 인구 25%가 실제 이제 극심한 물 스트레스 겪고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1980년 이후부터 지금 전 세계적으로 1조 달러, 하나로 1,500조 원 정도 손실을 발생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정작 사용하고 있는 인간의 물의 70%가 그 식량 생산에 사용된다는 거 아마 대부분 아시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좀 심각한 문제는요. 불안해. 물 부족 국가 같은 경우는 이게 개선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물 부족이 낳는 요즘 가장 큰 문제점은 GDP 손실이 7에서 10% 정도를 손실을 입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물 관리 개선이라든지 물 인프라 투자가 미흡할 경우에는 그 악순환이 계속 이어진다는 게 큰 문제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위 2019년 당시 물 부족 국가 순위가 60입니다. 최고 안 좋고 중간 그리고 양호하고 아니면 아주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5단계가 나와 있는데 그 중간에 60위에 해당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 부족가로 분류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안 돼가지고.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물 부족과를 사실상 지금 그 세계사업연구소에서 아키덕트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키덕트 사이트는 우리 그 탄소 발자국 측정하듯이 RCP하고 SSP라는 시나리오로 좀 측정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24년 현재 전남 쪽에 있는 도서지가 쪽, 도서 지역하고요. 그다음에 충북 일부하고 전북 일부 지역에 아주 극심한 물 부족을 겪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30년, 50년, 80년을 좀 추이를 보게 되면 아키텍트에서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되면 오히려 국내 내륙 지역이 좀 더 물이 완화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이제 물 부족이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시나리오에 대한 다 결과값이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현실적인 어떤 임팩트라든지 기후 변화를 제대로 반영받지 못하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최근에 들어서 여러 기관에서도 증명하고 있고요. 최근에 네덜란드 왕봉규 교수라는 사람이 결과를 냈는데, 앞으로 2050년이 되면은 전 세계 3분의 1 강에서 깨끗한 물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물 부족만 신경 쓰다가 이제는 깨끗한 물이 보유되냐 안 되냐 그걸 밝혀낸 연구 결과인데 상당히 충격적이죠. 그리고 어제 뉴스에 보니까 아마존강이 이제 물이 말라가니까 아마존이 있는 수력 발전으로 이제 그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인데 물이 부족하니까 발전소를 못 돌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한 번씩 잘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물 부족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타이밍이 점점 더 빨리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너무 심각하고,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걸 못 느끼는 건가 싶었더니만 바로 가상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상수 얘기는 사실은 올해 2024년도 기내식 수석협회 정기 총회 때 제가 그때 앞에서 이제 위원 연령 강화 강의할 때 한번 했었는데요. 저도 가상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지 않고 있다가 가상수를 접하니까 상당히 생각보다 심각하더라고요. 놀라웠던 게, 저도 오늘 한 커피를 하나 마셨는데 커피 한 잔 마시는데 140리터가 들어있거든요. 가상수는 생산과 가정, 그리고 포장 이런 거 만들 때 이루어진 모든 사용되는 총량의 물을 뜻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가상수의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라는 거죠. 만약에 그 가상수를 떼버리면 현저하게 물 부족이 이 나라에 속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디어로 이제 물 미리 말씀을 들어왔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했죠. 그러니까 서해 연구를 통해서 이런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변화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라서 빨리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가장 좀 특이한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점은 보신 바와 같이 아키덕트의 재래식으로 이제 물부족과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큰 문제점은 월별에 따라서 우리 그 쏟아지는 물이 다 틀리다는 점이에요. 보시다시피 세계 평균 강수량 같은 경우 비교해볼 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연간 강수량이 1.3배는 크지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1인당 연 강수량은 12%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고요. 그리고 그만큼 왜 그런가 봤더니만, 그리고 이제 2017년 기준으로 106년간 우리나라 평균 기온이나 강수량을 봤을 때는 7, 8월 달에 비가 몰려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해가지고 비가 언제 올 것이라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까지는 그래왔었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은 겨우 27%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천수, 지하수. 얼마 전에 7월달인가 정부에서 14개 댐을 증설한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이슈화돼가지고 많이 많긴 한데, 사실 뭐 댐을 이용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 좀 문제가 좀 있죠. 그렇다면은 27%에서 우리가 만약에 한 10%만 더 늘릴 수 있다면 풍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대부분 바다로 유출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아키덕트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사이트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워터 스트레스부터 해서 워터 디프레션부터 여러 가지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 지역하고 후천도 일부하고 그다음에 전북 쪽에 이제 물 부족을 느끼고요.
하천 범람이라든지 해안 범람, 그다음 가뭄 위협 지역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단 여기에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저는 기맥심이기 때문에 기맥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기맥은 물이 풍부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과연 풍부할까요? 라는 생각을 의문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보시게 되면 2080년이 되면 시나리오 기반에 보게 되면 내륙 지역은 좀 완화되고 물건성이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관계 시설이 더 풍부해진다는 뜻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SSP 시나리오에 따르면.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게 될까라는 거죠. 2009년도에 2030 워터 리소스 그룹에서 미래 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09년부터 계산해 보니까 2003년까지 계산해보니까 매년 연간 2% 정도의 수요가 요구하는데 안정적으로 확보 가능한 공급량은 다 정해져 있는데 수용량이 넘치니까 당연히 부족할 것이라는 뜻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덜란드 왕몽규 교수가 연구했던 내용으로 물 부족 문제뿐만 아니라 깨끗한 물이 이제 점점 없어진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원인이 바로 이제 공장 폐수. 오히려 이 연구의 내용을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질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비료로 인한 질소, 농업을 통해 나오는 어떤 이물질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물이 부족한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인구 밀도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요. 물 관리 문제라든지 기후 변화, 특성, 말라가는 건천화, 그리고 지하수가 말라가는 우물, 그리고 물의 오염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물 부족이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물가 상승부터 다양한 문제점을 도래한다는 거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아까 말씀 가상수 얘기인데요. 우리는 사실 도시에 살고 있는 저 같은 경우 물 부족을 쉽게 느끼지 못합니다. 못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가상수라는 것 때문이거든요. 왼쪽에 보시는 바람이 존 앤소니 앨런이라고 좀 지하자인데 원래는 원격 감지 분야 선구자예요. 위성을 찍어가지고 위성 사진 비교해서 사실은 미국 정부에서 많이 사용하는 분야인데 그걸 하신 선구자인데 이분이 이제 가상수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1988년도에는 인베디드 워터라 해가지고 내재된 물이라는 걸 썼는데 1994년, 98년 넘어오면서 버추얼 워터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농산물과 축산물, 공산물 서비스에 해당하는 절반의 생산들이 물의 양을 뜻하는데 다시 말해서 1kg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물이 1톤이 필요하고 소고기 1kg을 생산하는 데서 물 15톤을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궁금해서 한번 대략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소가 20년 산다고 하고 몸무게가 400에서 6kg잖아요. 그게 500을 해봤는데 인간이 80을 사는 거예요. 거의 평생 사용한 물이 비슷해요. 인간이 사는 거라고 신기한 결과가 나오는데 그만큼 물이 많이 오고된다는 소리입니다. 커피 같은 경우는 한 잔 마시기 위해서 사용되는 가상수는 140m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아침 식사 같이가 되면 목조 1개 필요해요. 그리고 스테이크 한 조각 먹는다고 하면 목조 5개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명색이 수입 온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가상수도 사용되고 있다는 말이 되죠. 그래서 우리 흔히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물자를 아껴 쓰고 그다음에 계획성 있게 음식을 섭취해야 되고 그다음에 로컬 푸드를 써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탄소 발자국 줄이는 방법도 똑같은 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런데 김해시는 아까 보셨습니다만 물이 좀 부족하다는 지역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기후 변화가 이렇게 자꾸 변동이 심하게 되면 이건 장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노력이 필요할 거라 생각했고 그러면 낙동강 위협으로 뭔가 좀 새로운 걸 개발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아이디어가 계속 연구를 했었거든요. 나는 뒤로 본 말씀을. 그래서 이제 말씀을 오늘 발표를 하게 된 거고요. 그 전에 물 부족 극복을 위한 국내 사례를 보겠습니다. 재밌는 점이 많은데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 되게 유명한 나라입니다. 해수 감수화 알아주는 나라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물 재활용 시스템도 되게 완벽하게 구현해서 시민들에게 공급한 나라입니다. 싱가포르 통합 물관리 시스템으로 인해서 뉴워터라는 고도화되는 처리 방식으로 다시 물을 재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빗물 수집이 상당히 놀라운데요. 도시 면적의 3분의 2가 이제 빗물 수집하는 구역으로 활용되고 있죠. 호주는 강력한 물 전략 정책뿐만 아니라 택배이 활발한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물 민감 도시 디자인이니까 해서 도시를 리뉴얼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로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되는데 일단 가격 정책을 차동화해가지고 물을 뭐 아예 난무하게 못 쓰게끔 그렇게 매출에 막아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관계 기술에서인데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호수로 인해서 물이 똑똑똑 떨어지게 하는 교육관계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는 이제 아이변사하고 연계해가지고 IoT 기술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지하수 관련으로 하고 지금 시행 중에 있는 거고요. 실제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입니다. 아마 네덜란드 하시면 여러분들 한스 브링커 어린이 얘기 전설 기억나실 거예요. 제 방에서 물이 쏟아지니까 손으로 막았는데 겨울에 얼어 죽었다는 뭐 슬픈 이야기인데 네덜란드가 아시다시피 해수면이 높은 나라죠. 되게 유명한 프로젝트가 두 개인데 델타복스하고 델타 프로젝트입니다. 델타복스는 왜 생겼냐면은 1953년도에 네덜란드에서 그 해수면이 넘어와가지고 1836명이 알프타 문명에서 죽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간척지가 완전 폭파해버리고 그 뒤로 원래 이전부터 준비를 하려 했는데 한참 하고 있다가 1958년부터 이제 델타복스 사업을 하면서 왼쪽에 보시는 것 같이 캐링을 만들어요. 캐링이라는 뜻은 장벽이라는 뜻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워터셀드 캐링하고 아래에 보시는 마슬랜드 캐링은 1997년도 사업이 마지막 하면서 만들었던 최종 작품입니다. 물이 들어온 거 아예 막아버리는 거죠.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막았는데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유명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08년이 되니까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네덜란드는 해수면이 낮은가 동시에 해수면보다 땅이 낮은가 동시에 물이 부족하다고 게다가 홍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와중에도 안정적인 물이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델타워크스 다음에 델타 프로젝트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시민들한테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게 있는데 지하수 재충전 시스템인데 여기도 이제 빗물을 시켜서 지하수를 늘리는 방법을 사용해서 시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하수 조립대이죠. 자, 2023년도에 보길도에 설치됐던 것 때문에 당시에 그 가뭄이 있었는데 보길도뿐만 아니라 노화도 주민들까지 50일 동안 물을 공급했다고 하죠. 그대로 지금 일부에서 많이 많긴 한데 지하철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섬에 내린 비를 지하수로 이제 지하수가 바다 못 나가게 막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런데 이게 일단 효과적으로 효과가 입증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현재까지 3개가 설치된 상황이고 착공 예정이 3개 그리고 설계 예정이 실개조가 2024년 올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71개소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지금 지하수 저류댐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왜 지하수에 신경 쓸까? 우리나라 농업이라든지 보면 지하수에 상당히 많이 의존하고 있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하수를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김해시 물 현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2024년도 수돗물 품질 보고서 김해시 현황인데요. 상수도 보급률은 98.6%입니다. 그리고 유수율 같은 경우는 75.7%인데 낮은 편입니다. 대도시 수요 서울 같은 경우 98%, 부산 같은 경우는 98% 정도 상향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물을 공급하고 그걸 수도가스로 대도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만큼 수도가스 돌아오는 값을 누수율이라고 하는데 이걸 봤을 때는 조금 몇 가지가 그러니까 누수가 많이 나올 경우는 조금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래서 이게 물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누수율이 낮다는 걸 참 고민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보신 바와 같이 3개 지역, 영동, 덕산으로 3개 지역을 통해서 김해시는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강변여가수인데 사실 뭐 강변여가수는 독일에서도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인공적으로 하천 옆에 치수정을 설치해서 하천 바닥에 모래층을 뚫고 자연스럽게 여과하는 물을 사용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해시는 찬샘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서울에는 아리수가 있듯이 그런 식으로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은 조금 김해시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해시 2022년도에 누리집에 공개된 데이터를 제가 1분기, 2분기, 3분기 다 모아가지고 데이터를 정리해서 다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좀 차이가 있었는데 보시면 제가 정리한 내용을 보게 되면 2,539개 지하수가 존재하고 있고 운영률은 24%. 보시다시피 낙동강 이쪽 중심으로 가까울수록 지하수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한림면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진례면, 수천면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리지도 꽤 많은 편인데 141개가 존재합니다. 이 중에 이제 134개소가 김해에서 관할하고 있고 7개소가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여기는 의외로 진례면, 부천면 이런 식으로 활리면 이런 식으로 소리지, 저수 작은 저수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공포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항상 김해시는 이런 염려를 갖고 있습니다. 낙동강력 수질이 오염된다면 또는 김해시 내륙 하천, 해반천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조만간에 됐든지 비점 오염원에 조금 취약하다는 점도 있고요. 아마 이런 비점 오염원은 아마 전국적으로 아마 취약한 내용일 겁니다. 건전한 현상도 일어나고 있고 낮아지는 소유지 수위하고 지하수 수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특히 최근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국지선 폭우는 더욱더 이런 현상을 또 가속화시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국 코카콜라가 2018년도에 유네시하고 환경청 세계관리기구와 함께 해가지고 한번째 상류 지역에 있는 시내마을에 저수지를 확장시키고 그때 하천성의 도량을 만들어서 인공 수지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주천면에 더감리 있는 5개 저수지, 전고 저수지, 가보면 정말 이뻐요. 저수지가 참 예쁘게 변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물 부족을 예상하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최근 2024년 3월 20일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미래 가물 위험도를 반영해서 농촌 물 부족을 대비하겠다. 이전에는 이런 말이 없었거든요. 근데 새로 지구 평균 상승함에 따라서 증발량이 증가할 것을 전망하고 그래서 이런 걸 우려해서 가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해서 농림수산부 식품부 장관도 이렇게 보고를 한 적이 있죠. 뿐만 아니라 환경부에서는 2021년에서부터 제1차 국가물관리 개공계획에서 2030년이 되면 연간 1억 420만에서 2억 5,690만 톤이 부족할 것이라고 했는데 새 예측을 집어넣으니까 2.4배가 떠오릅니다. 최대 3억 6,700만 톤이 부족할 것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 현상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가시화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여기에 더 고심하게 됩니다. 요즘 한참 핫하죠. 불륜 같은 거저주체가 태어나면 어떨까. 그리고 게다가 AI 같은 그 산업, AI는 데이터 처리를 하기 때문에 열을 많이 먹기 때문에 물을 엄청나게 쓰거든요. 우리가 생각한 제조보다 얼곡을 쓰기 때문에 이런 산업이 증가하게 되면 물 사용량이 어떨까? 라는 생각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질 오염이 심각하게 된다면 심지어 물 부족이 이루어지게 되면 국가가 무역도 아마 지정받을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점차 더위로 인해서 가뭄이 도래한다면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폭우를 물조절이 실패한다면 마지막에 키워드인데요. 유출수 관리를 하지 못한다면이라는 걸 한번 제가 좀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아이디어는 조금 과장된 저는 전공자 아니기 때문에 좀 알아서 좀 양해해 주시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하수 인공 함량을 위한 유출수를 활용한 치수와 이수 기능을 가진 그러니까 물을 받아들이고 물을 보내서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낙동강역 강물 조리조를 한번 해가지고 얘가 여러 가지 조리조가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조리조 같은 경우는 호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빗물조리, 우수보 조리조가 많은데요. 그 조리조를 조금 더 개발한다면 우리 인공 함량에 쓸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 대한 당위성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치수하고 이수 기능은 영원히 강물 조리조인데 여기는 5가지 주요 키워드가 들어갑니다. 일단 설치 측면에 있어서는 MBS 차원에서 그러니까 자연기반 해법 차원에서 친환경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연기반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디지털 혁신 기술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조리조 형태를 빗물 재사용의 개념으로 바꿔야 되고요. 인공함량 지하수 공급 아주 제가 발표한 내용이 가장 핵심인데요. 지하수 공급을 늘려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어떤 이런 조리조 개념은 워터 센시티브 어반 디자인 해가지고 물 민감 도시 디자인에 입각해서 관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와 같죠. 이쪽에 보면 조리조는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조리조인데 안에 이런 것들을 MBS와 MBI 관점에서 관리를 하고 설치를 해야 될 것이고 가장 핵심적인 인공 함량을 통해 지하수를 늘린다면 물 부족에서 조금 좀 많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 근거를 외심에서 파일도 솔루션 해가지고 물민감 도시 디자인 지금 물민감 도시 디자인을 가장 잘하는 나라가 지금 호주입니다. 멜버른에 있는
나중에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걸 보시게 되면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먼저 조금 조잡하긴 합니다만, 물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앞에도 전철이 되고 모니터링하는 거 이런 기술을 다 포함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지금 보고 계신 건 단순하게 사각형이긴 한데 규모가 큰 걸 얘기합니다. 유출될 때, 홍수가 넘어올 때 그 물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받아들여가지고 지하수 이용 환경하고 필요에 따라서 생활용수를 쓸 수도 있겠죠. 근데 또 이제 물수위 조절이라든지 목적을 하는 기능까지, 왜냐하면 엄청난 물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더위로 인해서 목적을 발달했을 때 그 물을 내리고서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상상을 좀 더 해볼까요? 요거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내식 이런 형태가 많거든요. 아마 이제 각 지역마다 산이 있고 대산입수처럼 산이 있고 넓은 땅이 있고 가는 곳인데, 규모는 사실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이건 제 상상이니까 전문가들이 보면 허황된다고 말씀드리셨는데, 이 규모를 어떻게 봤냐면 가로 1km, 세로 100m, 높이 20m를 계산한 정도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약 한 200만 톤을 한 번에 물을 유입할 수 있거든요. 200만 톤. 근데 그걸 여러분들 그렇게까지 못 만들겠지만, 아니면 작은 규모라도 이렇게 유출수를 가질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보면은 좀 그만큼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강물 조류조를 이용한 인공환경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걸 내놨다가 요만 얻어먹는 거 아닐까? 근데 지금 인공환경 측면에서 봤을 때는 빗물, 폐수, 강물을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많이를 하고 있어요. 먼저 빗물을 수집해서 다시 지하수 유입하는 나라 도시를 보게 되면 싱가포르, 이스라엘, 네덜란드, 라스베이거스, 호주, 멜버른, 중동 아랍에미레이트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폐수를 정화해서 쓰는 거는 가장 유명한 이스라엘, 싱가포르인데 가장 유명한 도시가 있는데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의 GWRS 시스템이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강물을 모아 지하수 보충하는, 이게 오른쪽 보시면 체크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여기 있지 않습니까? 물 속을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게 보니까 지하수로 들어가게끔 하는 장치더라고요. 사실은 강물을 모아서 지하수로 유입시키는 방법은 서기 2세기 때부터 해왔던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카운티뿐만 아니라 오렌지 카운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인공환경을 통해서 강수나 폐수를 이용해서 지하수 보충을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렌지 카운티의 시적을 알겠습니다. 이거는 완벽한 자율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 폐용수를 처리를 해가지고 다시 고도화 처리해서 언더그라운드 베이징에 해놨죠. 그러니까 그라운드 워터 베이징, 지하수 위역에다가 물을 뿌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지하수가 넘쳐나려면 펌프로 끌어올려서 다시 재처리해가지고 가정과 공업용수로 제공하는 형태죠. 지금 이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1970년대 가장 큰 규모를 만들었었고요.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폐수를 이용한 완벽한 재활용 형태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되게 독보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의 폴티지 재미난 형태의 그 플랜이 하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플러드 MI9인데 폴티밸리 모델에서 마스터 플랜이라고 부르는데, 보시다시피 뭐냐면 홍수가 여기서 나온 홍수는 비도 문제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눈이 녹을 때입니다. 높은 산에서 물이 녹을 때 물이 갑작스럽게 홍수가 못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줄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맨 밑에 보시면은 리차지 베이징 해가지고 재충전 유역을 만듭니다. 이런 기법을 우리 흔히 보면은 하드웨이 기법입니다. 물이 넘치는 것 방지하면서 바깥쪽으로 유역을 만들어서 다시 돌아가게 하는 하드웨이 기법이고, 우리가 보면 고수부처럼 이렇게 물이 넘치면 같이 넘치는 걸 하드웨이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하드웨이 기법을 써야 되는데 문제는 저렇게 재충전 유역을 할 수 있는 선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부분이죠. 근데 만약에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 플랜대로 따게 되면 홍수를 완화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좀 참 재밌었던 거는 오차를 해가지고 보시면 가수원이거든요. 가수원을 집중적으로 상류 지역에다가 심었습니다. 이유가 거기는